서울고법이 5월 15일 오후 2시로 첫 재판일을 잡았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대선 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관심이 쏠리는데 첫 소식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넘겼습니다.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서울고법은 곧바로 사건 번호를 매긴 뒤 파기환송심을 형사 7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에는 선거사건 재판부가 3개 있는데 무죄를 선고했던 형사 6부를 뺀 2곳 중 하나인 형사 7부가 재판을 맡게 된 겁니다. 대선을 불과 32일 남긴 상황에서 파기환송심에 이은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와도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지서와 소환장 송달, 재상고장과 의견서 제출 기한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판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의 재판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재판이 계속되는지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판결을 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대선을 32일 앞둔 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대선 전의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에게 물어보죠. 자, 박현주 기자. 일단 오는 15일로 첫 재판이 잡혔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오는 15일 첫 재판에서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검찰 안에선 이미 충분히 신분이 진행됐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만큼 첫 재판에서 선고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양형 문제가 있어서 이 첫 재판에서 선고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오는 15일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첫 재판 진행 상황을 봐야겠군요. 네,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부터 일정까지 잡혔습니다. 재판의 변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출석입니다.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 뒤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 그리고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전달됐을 때를 가정한 건데요. 만약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상당 부분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속도는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는지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파기환송심 선고 뒤에도 이 재상고로 인한 대법원 재판단까지 고려하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앞서 대법원 판결도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을 낸 만큼 앞으로 재판 속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까지 거론됐고 조 원장의 연수원 동기인 강금실 전 장관이 비판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대법원 앞에 모여 어제 파기환송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사법 쿠데타 대법원을 규탄한다. 잠시 뒤엔 규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더 센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대법원을 규탄하고 각성하라고 외쳤습니다만 사실은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조 원장과의 개인적 인연까지 언급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이고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판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하에서도 더구나 내란 목적 살인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100일 넘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36일 전원합 이체 회부된 날로부터 9일 걸린 전날의 판결이 졸속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전 처장은 어제 결정의 배경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파워게임이 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를 대법원이 견제한 거라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애들 빨라? 서울 고법이 바로 수승 기록을 또 받았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몰라. 형사 7부 이재권 판사가 배당을 받았더라고요. 형사 7부. 자, 앞으로 이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될 것인가? 그리고 대선 후에 유죄가 확정될 것인가? 이 두 개 다 어마어마한 우리 사회에 대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루는 겁니다. 네. 자, 지금 향후의 이제 절차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이 진행하는 속도를 보면 항소심 판결로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이거는 조의대가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네. 직접 가지고. 네. 그러지 않는 이상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그간에 사람들과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일이 지금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고 오늘도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기일 지정. 그러니까 첫 기일을 언제 할 것인가 그 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네. 그 기일 지정이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우리 다시 말해 피고인에게. 이재명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송달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저 김건희나 윤석열이 하던 식으로 안 받으면 안 받으면 그러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조의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바에는 우리가 무슨 신사적으로 그 넥타이 메고 앉아서 뭐 절차들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지금 이게 사법 쿠데타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송달을. 네. 자, 안 받으면 거기서도 또 거기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조의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한 2번 정도 더 송달을 해보고 안 되면 공시송달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게시판에다가 붙인다. 네. 근데 그러면서 시간이 좀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선이 있기 전에 선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전제는 조의대가 기록을 들고 계속 뛰어다니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제로 설명하세요. 예. 그러니까 송달 통지서를 들고 조의대가 와도 이재명 후보 집에 없다. 식구들도 없다.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네. 예, 그거를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거 한 번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한 번으로 갑니다. 네. 한 번 하면서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서 한 이틀 간다 칩시다. 네. 그냥 그날 하고 그 다음 날까지 해가지고 네. 그러고 나면 기일 지정을 하는데 그거를 그 다음 날로 바로 지정할 수는 없겠죠. 일단 송달된 거 확인하고 네. 그 다음 날 정도는 돼야 되겠지. 아무리 빨리 해도 다음 날로 가정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다음 날로 가정. 비상식으로 전제해야 돼. 다음 날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권이하고 대학 동기이고 연수원 동기 변호사들이 많거든.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예? 그러면 법원 내규상 재판장이 회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재판을 못 해. 그 관계가 있으면 그래요. 신청. 아니 이재권이 나도 잘 아는데 이제 친구들도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거기를 신청하는 기피 신청. 아니 기피 신청도 아니고 회피를 해야 된다니까 판사가. 그 자기하고 워낙 친한 의무상이에요? 애가. 예? 의무상이에요? 회피?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계속 지금까지 회피해 왔어요. 회피가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하겠다고 계기면 그러면 그냥 재판한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냥 재판한다고 칩시다. 그럼 최악의 상황으로 법이고 뭐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치면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은. 한 번은 하겠죠.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되잖아. 한 번은 하지. 근데 한 번 하는데 우리가 일단 여기 지금 기록을 검토가 이 대법원에서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 파기환송심 절차가 그 상고심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의문이 있잖아요. 대법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나 대책을 위해서 내가 헌법소원이나 여타의 방안도 생각하고 있으니 재판을 한 번 더 오늘은 못 한다. 본안으로 들어가려면 다음에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 나는 오늘로 끝내고 바로 내일 선고하겠다. 네. 그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냐? 그런 방법이 없는 거냐?
그게 노고라되면 그날 민주당은 바로 탄핵소추를 발의해가지고 탄핵소추 절차로 들어가서 누구에 대한 탄핵소추? 이심 재판장 이재권에 대해서. 이재권. 예. 그럼 사유는? 아니 그 불공정한 재판 진행. 불공정한 예. 재판 진행이다. 이건 이재권에 지금 대한.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헛짓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직무 정지되는 거죠. 그럼 직무 정지돼서 못해요. 이재권. 그러니까 애초에 회피 문제도 그렇고 오케이. 이 탄핵소추 발의 문제도 그렇고 재판장이 이상한 짓을 하면은 빼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갈 수 있고. 얘네들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니까. 그래.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있는 제도고. 그렇죠. 그래서 직무 정지를 시킨다. 네. 더 막무가내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막무가내로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형소법상에 저기 그 탄핵소추 절차가 정지되는 거를 명확히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지금 넣겠다고 네. 개정안 발의했잖아요. 네. 형사소송법인데 그거 말고 형법상에 공직선거법상에 지금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조항을 개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요. 법안을 발의해서. 그게 소급 적용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소급 적용 돼요. 형법은. 형법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하는 게 피고인한테 이익일 때는 소급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고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분들 다 재심 청구해서 공소기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유리한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기로 하면 우리가 그 법에서 죄명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낙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야 돼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절차대로 한다면 서울고법이 6월 3일 전에 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 고법이 선고 내리기도 어려워요. 고법도 그러니까 대법까지 가기 전까지도 어렵다. 그러나 얘네들이 진짜 미친 짓 한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것 또한 제도로서 제지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 방법이 있다. 저는 그 대법의 파기환송심 나오기 전에 민주당 내에는 38명의 39인가 명의 소위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기각될 거다. 10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지켜봤는데요. 뭐 그런 내용들은 뭐 토론을 풍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미 법률적인 사안을 넘어간 문제를 법률적으로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메시지를 드리게 된 거는 갑자기 더 이상 방송을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오늘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더 할 일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 상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내란 중이다 우리는. 그리고 전투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냐. 방송 영역하고 지금 사법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난리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기소하면서 선거 개입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의 조의대까지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사법부가 국힘 정권 재창출의 한 요소가 돼서 움직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국힘의 정권 재창출의 로직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거 우리 후보 없앤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들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 막는 건 그 다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제가 어제 그 조의대 판결문 읽을 때 가장 이상했던 게 처음에 이거 그 논리대로 보면 그냥 지들이 유죄 때려야 되겠더라고요. 파기자판. 그래서 뭐 이거 어떡하지? 처음으로 파기자판 하려나? 그래갖고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그냥 파기환송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왜 파기자판을 안 했냐. 그 이유를 모두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몇 사람이 답변을 했는데 그중에 한 로스쿨 교수가 당연하죠. 그걸 모르시겠냐. 5월 11일, 12일 지나서 이재명을 자르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 후보 등록 이후에 우리가 아무 대안이 없을 때. 대응을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기자판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출마 못해. 후보 바꾸죠. 다른 후보가 가. 그러면 이게 대안이 되니까 그것까지도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함이다. 그래서 당연히 어저께 저희가 그 의총에서 의원들이 다 이제 법률가 출신들이 이제 이 로직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7시간이다. 37일이다. 이렇게 37.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막
그거를 다 줄여서. 그래서 저희는 그럼 37일이면 6월 4일이다.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6월 5일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민주당 제가 이제 제보를 받기를 민주당이 참 답답하다. 이유는 뭐냐면 이걸 쿠데타라고 말하면서 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이런 제안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의원님 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즉일 선고까지 동원해서 저들이 막 난리를 쳐요. 그래갖고 이제 5월 한 15일까지 즉일 선고했다고 쳐요. 2심이. 파기환송 2심이. 그렇게 했다고 쳐요. 고등법원에서. 그럼 우리는 그 후로 27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가 상고 의사를 밝혀요. 네. 그걸 7일 이내에 밝혀야 돼요. 상고 의사를 7일 이내에 밝혀야 되니까 7일이 확보. 7일 확보가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상고 의사를 밝히면 상고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우리가 또 내야 되잖아요. 상고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20일에 내니까. 그러니까 27일이 확보됐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이 미친 짓을 할 것이다. 불법적 행위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27일 확보를 안 해줄 것이다. 그래서 7일은 확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고하려면 우리가 상고 의사는 밝혀야 되니까. 근데 그 20일은 무시하고 갈 것이다. 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저들의 궤변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건.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어. 궤변을 하면서. 상고 이유서 그래서 필요 이 없어. 불법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 어쨌든 판단을 하면 그건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대응을 다 할 거예요. 법적 소송을. 그러면 우리가 그 법적 소송에 이기면 나중에 다시 대선을 치르는 결과가 오는. 그 나라가 그럼 절단 나죠. 엉망이잖아요. 절단 나죠 나라. 예, 그래서 저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서 쿠데타라고 보면 무슨 짓이든 못할 게 없다. 저들은.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의원님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들이 ABC에 무리한 행동을 하면 고법 판사부터 탄핵하자 지금 그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 포함하여 예, 일단 후보 지키기 전략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당선된다면 대통령 지키기 전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지키기 전략 다 짜놨어요. 당에서. 예, 지금 뭐 형사소송법 절차를 바꿔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제 문제가 소추의 의미를 그렇습니다. 기소만이다 재판 중단이다잖아요. 그걸 명확히 하는 법안까지 지금 다 발의해서 법사위에 지금 올라갔어요. 오늘. 요거 이제 그 초등학생들도 보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헌법 제 84조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초등학생들도 봅니다. 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불소추 특권인데 소추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형사상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기소만 소추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재판도 소추라고 볼 것이냐? 요 해석에 이제 논란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최강욱 의원님? 이거는 소추라는 말을 거기다가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는다라고 쓴 게 아니라 소추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 법무부의 한동훈 법무부의 해석이 있었더라고. 한동훈 법무부의. 네, 한동훈 법무부의 해석이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그 소송 수행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라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건을 좀 들고 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걸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그럴 정도로.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저도 지금 몇 개 봤는데 누가 이런 헌법 소원을 냈어. 나도 기소하게 해줘. 이런 헌법 소원을 낸 거야. 나도 기소하게 해줘. 왜 검사 말고 나도 검사만 하게 해. 나도 좀 기소 좀 할 수 있게끔 해줘. 이렇게 헌법 소원을 낸 거야. 일반 사람이?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너까지 기소하게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소추라는 것은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를 유지하는 수행하는 거 재판을 수행하는 것까지도 이게 소추에 해당하는 거니까 너는 좀 빠져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더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를 따르지 않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법을 다 안 지킨다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빨리 저기 낫이랑 저 쇠스랑 이런 거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제도의 틀 안에서 쟤들이 꼼수를 쓰는 만큼 우리도 제도를 빙자해서 꼼수를 쓰기로 하자면 예를 들어 5월 15일 날까지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을 절대로 선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가는 거야 법정에. 변호사도 안 가고 피고인 없이 할 수는 없거든 재판을.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막 하자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든 그래도 제도의 틀을 지키는 선에서 하는 거자라고 하자면 네네네. 이렇게 이제 갔을 때 지금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기존의 관행이든 절차든 법이든 다 무시하고 조이대 마음대로 막 간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수단은 또 뭐가 있냐면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소추 문제는 네. 불소추 특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또 헌재가 판단합니까? 그렇죠. 헌법 사항이니까. 네네. 근데 그것도 대법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길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와. 어차피 법 안 지킬 거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관에 대한 탄핵 준비나 이런 것도 미리 다 해놔야 되지만 네. 헌법재판소법 개정 준비를 또 하고 있어야 돼. 개정안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보면 네. 헌법 소원을 규정해 놨는데 네.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재판은 빠져 있어요. 재판.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로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만 걷어내면 그거 걷어내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이석연 처장이 처장이 발언을 하면서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렵다. 조희대 대법관의 어제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은 헌재와 대법원의 이 알력간 경쟁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죠. 그게 여기서 왜 재판이 빠졌는가. 그게 헌재가 나중에 생기잖아요. 대법원보다. 그러니까 그때 대법원이 힘이 더 셌어요. 사실은 그렇죠. 초기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이후 있잖아요. 이후는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1단계 후보 지키기 전략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단일 대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처음에 조희대가 갑자기 막 이렇게 자기가 개입해서 전원합의체를 보냈을 때 제가 조희대 때문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제 재판을 2개월 대법 선고를 2개월 만인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빨리? 선거법 사건. 예, 그 사람이 조희대가 제 주심 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겉으로는 이렇게 표정 조용하게 있지만 실제로 미션을 확실히 수행하는 분이라고 내가 본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기분이 나쁘고 조희대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제3의 내란일 수 있겠다고 했을 때 엄청 욕먹었어요. 이거는 100% 기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을 넘어 국힘의 대선 전략과 윤석열이 아직 밖에 활개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보리밥 먹었잖아요. 네. 그게 노출됐잖아요. 네. 그 왜 이럴까? 우리가 계속 생각했는데 자기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 저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이가 그 석방될 때였나? 갑자기 그 양승태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양승태가 나서서 얘기했다고?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예, 양승태에 대해서 뭐 고맙다고 했나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얘기 저도 기억나요. 그 했었거든요. 뭔가 그 다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